저는 한국으로 가야겠어요. 영국에서 이 좋은 조건을 놔두고 한국을 가겠다고? 한국은 제가 원하는 꿈이 있는 곳이에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 여러분은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까지 해보셨나요? 오늘은 어린 시절 잊을 수 없는 한국 여행의 추억 때문에 한국 유학을 오려고 부모님을 10년 넘게 설득했다는 영국 남학생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완고한 부모님의 반대를 꺾으려고 안 해본 노력이 없다고 하는데요. 한국에 반드시 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프레젠테이션을 부모님 앞에서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부모님은 그가 한국에 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의 한국 유학은 무사히 이루어졌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남학생의 사연입니다. 감동 시작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파가 다가온 겨울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제가 한국에 오고 나서 벌써 몇 번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처음엔 한국의 겨울이 이렇게 추울 줄 몰라 당황하기도 했죠. 물론 지금은 보일러 덕분에 따뜻해진 장판 위에서 귤을 까먹을 정도로 완벽한 한국인이 되었지만 말입니다. 제가 한국 유학을 희망했던 이유는 어릴 적 한국에서 아주 꿈처럼 행복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 허락받겠다고 몇 날 며칠을 밤새워가며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던 것도 엊그제 일 같네요. 지금은 한국에서 취업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제가 한국행을 꿈꾸었던 것은 청소년 시기였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제 마음속에 품어왔던 하나의 꿈이었죠. 청소년기이든 성인이 되어서든 한국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 말입니다. 이유는 위에서 말했듯 어릴 적 추억 덕분이었는데요. 유치원에 다니던 그쯤 나이에 저는 한국에 처음 갔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일찍 한국에 대해 잘 알고 계셨고 한국에 살고 있는 친구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기 전부터 한국 여행을 떠났었답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때 무척 예민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낯선 타지에서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야 말았죠. 물론 매우 어린 기억이기 때문에 선명하게 그려지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당시 제 주변 한국인들 중 한 명도 인상을 찌푸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다들 저를 달래주기 위해 애를 썼죠. 제 머릿속에는 제 손에 조심스럽게 사탕을 쥐어주던 한 남성과 제가 울지 않도록 열심히 달려주던 한 아주머니가 생각나요? 그들은 저와 처음 만나는 사이임에도 정성을 다했죠. 실제로 부모님도 그때 되게 놀랐다고 하셨어요. 한국인들의 정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항상 애매한 개념이라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때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친절한 한국인들의 도움 덕분에 저는 울음을 바로 그쳤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 있는 한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저는 그 놀이공원에서 파는 솜사탕이 먹고 싶었죠. 저는 단 걸 많이 먹으면 안 돼서 어머니께서 걱정하셨지만 그래도 제가 너무 간절히 쳐다보니 눈 딱 감고 사주셨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게 솜사탕을 쥐어주신 후 화장실에 빨리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저는 조용히 옆에 있던 벤치로 가만히 앉아서 솜사탕을 먹기 시작했죠. 제 옆에는 같은 솜사탕을 먹고 있는 또래 아이와 그의 엄마로 보이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솜사탕을 다 먹은 후 그 아이의 솜사탕이 탐이 났어요. 어린 나이에 전 그 아이에게 다가갔죠. 그리고 말없이 그 아이 손에 들린 솜사탕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아이의 엄마가 웃으면서 제게 말하더군요. 너도 이게 먹고 싶니? 사줄까? 사실 당시 저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아마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어 그저 손가락으로 솜사탕만 가리킬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 아이와 제 손을 잡고 솜사탕 가게로 돌아가 다시 제게 새 솜사탕을 사주었죠. 그때 우리 엄마가 화장실에서 나와 우리를 향해 황급히 달려오셨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셨다고 해요. 우리 엄마와 상대 여성이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였는데 찌푸려졌던 엄마의 인상이 풀어지면서 그 아이의 엄마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엄마 말로는 오히려 상대 엄마가 이미 솜사탕을 먹인 줄 모르고 함부로 사줬다면서 미안하다며 사과했다고 해요. 우리 엄마는 오히려 우리 애가 폐를 끼쳐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말이죠. 이것은 별거 아닌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화를 내지 않았죠.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두 가족이었지만 우리들은 손짓발짓을 하고 쉬운 영어 단어들로 대화하며 알 수 없는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아이와 함께 왔다는 공통사 때문에 장벽도 무시한 채 오히려 더 끈끈해졌어요. 덕분에 저는 그 아이와 친구가 됐습니다. 저는 그날 그 아이와 친구가 되어 하루 종일 놀이공원에서 즐거운 추억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제 서랍 속엔 커다란 나무 아래에서 그 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답니다. 어린 마음에 금세 정이 들어 헤어질 땐 세상이 떠나가도록 눈물을 흘렸던 게 기억이 나네요. 지금은 그 놀이공원의 이름이 바뀐 걸로 아는데 아직까지도 되게 오래 있더라고요. 한국에 처음 유학 왔을 때 그 테마파크가 아직까지 있다고 해서 놀랐어요. 제가 만약 한국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된다면 그곳에 꼭 한 번 더 가고 싶어요. 아무튼 한국에 다녀온 이후 그 기억이 너무 행복하게 남아 있었답니다. 그 기억은 제가 한국으로 향하게끔 만들어 주었죠. 제가 어느 정도 큰 이후에 저는 진지하게 한국 유학을 고민했습니다. 한국이 너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에요. 애초에 부모님께서 한국 문화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한국 문화를 많이 접해서 그다지 낯설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기이든 성인이든 한국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가족이 다 함께 한국에 가서 살자는 말도 했었어요. 당연히 허황된 얘기였기에 가족 이민 같은 건 성사될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 친구가 한국에 있으니까 혼자서라도 유학을 가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당연히 부모님께서 이 정도쯤은 허락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제가 어리다는 이유로 한국 유학을 가는 걸 반대하셨습니다. 아직 어린 내가 거기서 어떻게 혼자 살 수 있겠니? 혼자서 살 수 있을 만큼 크면 그때 생각해보자. 초등학생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이랬을 거예요. 당연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세상 물정을 잘 몰랐고 인생이 꿈꾸는 대로만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생각하지 못한 반응에 저는 슬펐습니다. 제가 당시 한창 보던 한국 하이틴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 자신도 그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그 꿈이 몽땅 무너졌다는 생각에 반항심도 생겼습니다. 엄마도 분명 한국의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 반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달라지는 건 없었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저는 다시 도전했습니다. 엄마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고등학교는 한국으로 가고 싶어요. 저는 성인은 아니었지만 혼자서 자립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충분히 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결과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또 한국 유학을 반대하셨죠. 분명 한국에 보내지 않는 이유가 나이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던 게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조금만 더 크면 한국에 무조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부모님께 서운한 마음을 내비쳤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 한국에 가고 싶었습니다. 단순 여행이 아니라 오래 머물고 싶었죠. 그리고 고등학생 때 떠나는 유학이야말로 한국 친구들도 사귀고 한국 문화도 배울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친구가 제게 한 가지 제안한 게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부모님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해보라는 제안이었죠. 부모님께 한국 유학을 허락받기 위해 한국 가기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보는 건 어때? 나는 갖고 싶은 물건이 생기면 사야 할 이유와 어떻게 사용할 건지를 정리해서 부모님께 보고하거든. 그러면 그걸 보고 사주시는 경우가 많아 순간 저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한국 유학이 정말 간절했기 때문에 열심히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틈틈이 시간을 내어서 열심히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어요. 제가 한국에 머무를 동안 할 것들 어떻게 생활할 것이며 어떤 공부를 할 것이고 왜 한국으로 가야만 하는지 다양한 것들을 준비했죠. 친구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군요. 대망의 프레젠테이션 발표 날 다행히 부모님은 좋은 반응을 보이셨어요. 네가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정말 진심이구나. 그래 알았어. 그렇게 저는 단번에 허락을 받은 줄 알고 좋아라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한국에 가려면 조건이 있다고 하셨어요. 조건이요. 저는 당황했죠. 조건은 바로 시험이었습니다.
바로 한국어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었어요. 참고로 당시 저는 간단한 한국어는 할 줄 알았습니다. 일상 대화도 어느 정도는 할 줄 알았지만 문제는 수준 높은 한국어는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이었죠. 그러고 보니 한국어도 제대로 할 줄 모르면서 무작정 유학에 가는 것도 이상하긴 하네요. 어차피 한국어 공부를 하는 것이 미래에 제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니 기왕 하는 것. 저는 제대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정하고 공부하는 것이 좋다 보니 한국어 시험 통과를 목표로 공부하기로 했어요. 이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최소 1년의 공부가 필요하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지만 일단 뛰어들어 보기로 결심했답니다. 저는 한국어를 완벽하게 마스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노력했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은 한글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이었어요. 한글은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매우 우수한 언어예요. 글자는 몇 개 되지 않지만 여러 가지 단어를 조합하고 같은 단어임에도 완전히 상반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히 신기했죠. 사실 발음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제 실력을 보면 계속해서 도전할 만했어요. 처음에는 한글을 읽을 수 있고 기초적인 문장을 연결하고 사용할 줄만 알았습니다. 다음부터는 문법도 알 수 있었고 이후에는 어색하지만 한국인 친구와 일상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실력이 확 늘 수 있었죠. 영국에 있는 한국어 아카데미에 가입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거기서 실제 한국인들이 제 발음 교정과 문법에 많은 도움을 줬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쯤에는 거의 자유자재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고 한국 뉴스나 시사글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그리 짧지는 않았어요. 고등학교를 목표로 공부했던 저는 중학생 때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고 영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며 꾸준히 공부한 뒤에야 3년 만에 시험에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는 아니었지만 대학교를 한국에서 다닐 수 있게 되었죠. 저는 한국에 도착한 후 드디어 꿈을 이루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릴 적 꿈이 드디어 현실이 된 거죠. 그렇다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행복한 시간들이 펼쳐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십몇 년을 영국에서 살다가 갑자기 한국에서 살려고 하니 힘든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래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제겐 매일 연락해 주시는 든든한 부모님이 계셨고 무엇보다 한국 친구들이 정말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다니는 대학교는 한국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은 대학교였는데 그래서 그들은 절 전혀 경계하지 않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학교 캠퍼스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보이거든요. 실제 제 동기 중 인문과학 계열에 다니는 일본인 학생이 있는데 그는 심지어 일본에서 다니던 대학을 자퇴하고 한국 대학을 선택했더라고요. 한국과 일본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됐다고 하더군요. 이처럼 각자의 동기와 목표를 지니고 한국을 찾은 외국인 학생들이 매우 많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을 지원하는 지원단체도 있는데 특히 그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한국 경제와 정치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었죠. 영국 대학과 달리 한국 대학에서는 끈끈한 정이 있어서 좋아요. 물론 취업을 위해 경쟁하는 분위기는 다소 생소하지만 말입니다. 저는 기숙사에 살고 있고 동아리 활동도 하면서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특히 K-팝과 대중가요를 좋아하기 때문에 대학원까지 진학해서 한국 대중문화에 대해 좀 더 공부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물론 아직은 고민 중에 있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제 생각보다 한국에 더 오래 머무를 것 같아요. 부모님을 설득하고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했던 제 과거의 선택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꿈을 갖고 살아간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인데요. 어린 나이임에도 꿈을 갖고 꿈을 향해 도전하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은 한국에 오겠다는 어릴 적 꿈은 이루었지만 지금은 또 다른 꿈을 향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을 꿈꾸든지 한국에서의 생활이 행복한 시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어떤 길을 찾지 못하는 외국인이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립니다.
어딘가로 가야 하는데 도저히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는데요. 설상가상으로 휴대폰 배터리까지 다 닳고 갑자기 소나기까지 오는 상황인데요. 갑자기 어떤 남자가 이리로 오라고 손짓을 하자 갑자기 눈물을 흘리고 마는데요. 오늘의 사연은 핀란드인인 디노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핀란드에서 온 23살의 교사 디노이고 유럽 밖을 여행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저는 처음에 주변의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빠르게 세관을 통과하고 가방을 챙겨 저는 서울로 향하는 고속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사방으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목을 쭉 빼고 있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고층 아파트 건물이 눈앞에 한도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것이 보였어요. 오래된 유서 깊은 건물이 풍경을 지배하는 헬싱키에서 온 저에게 이 초현대적인 도시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30분을 달려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서울역에 마침내 열차가 정차했습니다. 플랫폼에 발을 내딛자마자 주위를 휘감는 엄청난 에너지와 혼돈에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사방에서 네온 사인이 번쩍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열차로 달려가고 노점상들이 정체도 알 수 없는 음식을 팔고 있었어요. 그 풍경들은 제 감각을 놀라게 했죠. 저는 휴대폰의 지도를 보며 홍대 근처에 있는 숙소로 향하는 지하철역으로 내려갔어요. 하지만 서울의 지하철 노선도를 보자마자 자신감이 사라졌어요. 다양한 색깔의 노선이 구불구불하게 꼬여 사방으로 갈라져 있었기 때문이죠. 고향인 헬싱키의 지하철 지도는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지하철은 셀 수 없는 노선들이 도시를 가로질러 미로처럼 복잡해 보였어요. 몇 번이나 길을 잘못 들어 되돌아간 끝에 마침내 저는 올바른 플랫폼에 도착했습니다. 약 10분 동안 지하철을 타고 저는 홍대 입구역에서 내릴 수 있었죠. 지하철에서 나오자마자 쏟아지는 폭우가 저를 맞이했어요. 저는 가장 가까운 건물의 아래에 몸을 숨기고 2블록 떨어진 숙소로 가는 방법을 생각했어요. 그러다 문득 버스 정류장 바로 건너편에 있는 첨단 공공대피소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핀란드에는 대중교통 정류장에 그런 멋진 시설이 없었어요. 저는 그런 건 불필요한 사치라고 무시했었죠. 하지만 비가 폭우로 쏟아지기 시작하자 저는 어쩔 수 없이 그곳으로 뛰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비를 피하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미 저는 완전히 흠뻑 젖어 있었어요. 대피소 안으로 들어섰을 때 온열 시트와 정화된 공기는 뼛속까지 젖어 있던 제게 꽤나 반갑게 느껴졌어요. 저는 지하철 시스템을 탐색하면서 제 휴대폰 배터리가 13%까지 떨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셀터에 USB 충전 스테이션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마침내 비가 이슬비로 잦아들 무렵 저는 서울에 기발한 미래형 대피소에 대해 새로운 감사를 느끼게 되었어요. 차세대 기술에 대한 한국의 명성이 그렇게 과장된 것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아늑한 숙소에서 상쾌하게 눈을 뜬 저는 탐험을 떠날 준비를 했어요. 지금까지 본 초현대적인 풍경에 이어 경복궁을 방문해 한국의 전통 건축물을 감상하고 싶었죠. 저는 위치를 켜고 제가 생각한 방향으로 출발했어요. 하지만 30분 넘게 얽히고 설킨 거리를 헤매다 보니 결국 저는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죠. 근처 카페에 들어서자 진한 커피 향이 저를 반겨주었어요. 제 또래로 보이는 바리스타는 따뜻하고 밝은 미소를 지어주었어요. 그는 제게 음료를 건네며 동네분은 아니시죠? 라고 물었어요. 저는 핀란드에서 서울을 처음 방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저는 아시아 어디에도 가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 너무 낯설고 압도적으로 느껴지는 중이에요. 그는 자신을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24살 대학생 진혁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는 제가 궁궐로 가는 길을 잘 찾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자신이 길을 안내해 주겠다고 고집을 부렸죠. 여기서 버스로 10분이면 갈 수 있어요. 길이 헷갈릴 수 있지만 제가 지름길을 다 알고 있어요. 결국 함께 카페에서 나와 버스에 올라타자 진혁은 자신이 서울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와 체험을 추천해 주었어요. 한강에서 수영을 꼭 해보세요. 여름 더위를 식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저에게 회색빛 탁한 물을 떠올리며 일부러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핀란드에는 수영을 즐길 수 있는 깨끗한 강과 호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한강은 도심을 가로지르는 산업 후미진 곳처럼 보였죠. 제가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나 봐요. 진혁은 저에게 선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위력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정말 아름다운 곳이랍니다. 강 한가운데서 배를 띄우고 있으면 석양이 물 위로 반짝반짝 빛나죠. 그리고 강둑을 따라 펼쳐지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정말로 멋져요. 제가 대답하기 전에 그는 저희 친선 레이스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얼마나 좋은지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한강에서 수영을 하고 나면 서울이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일 거예요 라고 덧붙였어요. 저는 의심스러워 보이는 물속으로 뛰어들 생각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진혁이의 열정에 저는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저희는 그 주말에 만나서 이른 아침 강에서 수영을 하기로 했어요. 비타민 D를 보충하고 생각을 바꾸면 문화 충격과 시차 적응의 여운을 떨쳐버릴 수 있을 것 같았죠. 토요일 지평선 너머로 첫 햇살이 떠오를 때쯤 저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어요. 진혁은 저를 수영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으로 안내했습니다. 저희는 수영복을 입고 시원한 한강 수영장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제 핀란드 감성은 어둡고 산업적인 주변 환경에 반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수영장 물을 가르며 유유히 미끄러지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 아름다움에 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하늘 높이 떠올라 강수면의 햇살의 반짝임으로 반사되었어요. 고궁 반짝이는 고층 빌딩, 푸른 공원 등 서울의 풍경이 제 주위에 펼쳐졌습니다. 수영장에서 나와 저는 이 모든 것을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시각으로 서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진혁이 약속한 대로 한강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면서 저는 서울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어요. 서울의 지형과 강이 가진 예상치 못한 경치의 매력에 대해 새롭게 감사하게 되었죠. 그날 저녁 저희는 수영으로 지친 몸을 회복하기 위해 든든한 아침을 먹은 후 진혁이 그날 저녁 정통 한국식 바비큐를 먹어보는 건 어떠냐고 물었어요. 모퉁이를 돌면 맛있는 집이 있는데 정말로 갈비가 입안에서 살살 녹아 맛있어요. 저는 한식에 대한 확신이 없어 망설였어요. 핀란드의 음식은 스튜튀김 와플과 같은 푸짐하고 편안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에서 보아왔던 발효된 장과 매콤한 절임 반찬은 이질적이어 보였고 제 입맛을 돋우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제 거부감을 눈치챈 진혁은 우선 순한 음식부터 먹어보자고 제안했어요. 먼저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신선한 해산물이 가득한 거대한 창고 같은 곳이에요. 제가 확신이 없는 표정을 짓자 그는 한술 더 떴어요. 다른 어떤 곳보다도 군침이 도는 굴을 맛볼 수 있다고 장담할게요. 이런 저의 경쟁심이 발동했어요. 핀란드 조개류 패권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없었죠. 저희는 지하철을 타고 30분 정도 이동해 거대한 시장 단지에 도착했어요. 진혁은 저를 이끌고 미로 같은 내부로 들어갔죠.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와 해산물이 가득 찬 수조가 끝없이 늘어선 것을 바라보았어요. 게와 조개가 서로 기어다니고 장어와 새우가 물속을 정신없이 헤엄치고 있었죠. 시각, 청각, 후각의 과도한 자극이 저를 압도할 뻔했어요. 안쪽에 있는 작은 식당에 도착한 진혁이는 자신 있게 생굴 한 접시를 주문했어요. 어느새 울퉁불퉁한 껍질로 가득 찬 접시가 맛있게 차려지고 있었죠. 진혁은 굴 위에 레몬을 짜서 부드럽게 한 입에 넣는 시범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마음을 다잡고 처음으로 한국의 굴을 집어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상큼하고 달달한 맛이 제 입안을 뒤덮었습니다. 너무 통통하고 맛있어서 저는 충격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 후 10분 동안 저는 굴의 매력을 거부할 수 없어 굴을 연달아 먹어 치워버리고 말았죠. 어느새 제 손은 굴즙으로 범벅이 되었고 배는 가득 찼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한국산 굴은 핀란드 값비싼 굴을 부끄럽게 만들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진혁이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제가 서울의 해산물 맛에 빠진 것을 부정하지 못했죠. 잘 모르는 첫인상으로 한국 음식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금세 깨달았습니다.
열린 마음과 모험적인 식욕을 유지했을 때 더 큰 음식의 세계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진혁은 계속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서울 시내의 명소를 소개해 주었어요. 저는 점점 더 진혁이가 서울의 구석구석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돌아다닐 수 있는지에 대해 감탄하게 되었죠. 지하철과 버스 시스템에서 그는 가장 효율적인 노선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반면 저는 지도를 계속 참고해야 했고 지하철에서는 완전히 방향을 잃기도 했죠. 결국 지하철에서 네 번째 길을 잃은 후 저는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길을 잃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방향을 잘못 탔던 역에서 나오면서 제가 진혁이에게 불만을 토로했어요. 저는 이 시스템이 이해가 안 돼요. 헬싱키에서는 노선이 간단하게 이어져 있다고요. 하지만 서울의 지하철 노선도는 스파게티처럼 생겼어요. 진혁은 제 불만을 무덤덤하게 받아들였어요. 복잡해 보이는 건 알지만 시스템이 워낙 복잡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 익숙해지면 경로가 정말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잘 짜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일은 제가 하루 종일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대중교통 지도와 개선의 각오로 무장한 저는 도시가 활기를 띠는 첫 번째 지하철역에서 진혁을 만났어요. 그는 팀원이 교통카드를 구입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지하 여러 층에 걸쳐 있는 방대한 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시연해 주었죠. 지그재그로 도시를 가로지르면서 전철 노선이 지나는 산 각 명소들에 저는 서서히 익숙해졌습니다. 오후 중반이 되자 열차가 차례로 목적지까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저희를 데려다 주면서 저는 이 시스템의 규모와 효율성에 감탄하게 되었어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거대한 도시를 이렇게 쉽게 횡단할 수 있는 곳은 없을 거예요. 또한 지하철 차량에 비상 인터폰이 배치되어 있고 문이 닫히기 전에 방송과 벨이 울리며 노약자와 장애인 승객을 위한 우선 좌석이 있는 등 세심한 배려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저녁 저는 도시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녹색 노선을 따라 전철을 탔습니다. 번화한 도심의 빌딩 숲에서 푸른 공원으로 풍경이 바뀌자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저를 위협했던 이곳에 대한 깊은 유대감이 느껴졌어요.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한 처음의 비판과 당혹감이 진정한 경외감으로 바뀌었음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서울은 점점 저에게 친숙해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경복궁역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지하철을 정복한 뒤 처음으로 저는 혼자 목적지를 제대로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역으로 나왔을 때 인도는 관광객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모두 저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건물 위로 보이는 정교한 궁전 지붕에 시선을 고정하며 따라갔습니다. 길을 건너자 청록색과 금색으로 장식된 처마가 인상적인 정문을 처음으로 가까이서 볼 수 있었어요. 정문을 지나 정원과 신사 수백 년 된 건축물들로 가득한 궁전 단지에 저는 들어섰습니다. 근엄한 표정의 근위병들과 우스꽝스러운 셀카 포즈를 취하고 소나무 숲에 자리 잡은 고요함을 즐기고 고대 왕족이 이 성벽 안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등 하루 종일 모든 것을 둘러볼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현대식 고층 건물만 보던 저에게는 멋진 역사 수업이었죠. 마감 시간이 되자 하루 종일 걷느라 발이 아픈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드디어 한국 전통 문화의 표면 아래를 긁어보기 시작한 것 같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죠. 화려한 쇼핑몰과 붐비는 지하철보다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길거리를 걷다 저는 숯불에 구운 뜨거운 고구마를 파는 포장마차를 발견했어요. 주름지고 까맣게 탄 껍질은 그다지 맛있어 보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고구마 냄새가 좋았고 상인은 항상 웃으며 손님과 대화를 나누는 친절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저는 한번 먹어보기로 결심했어요. 까맣게 그을린 껍질을 벗기니 그 안에 밝은 주황색의 달콤한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해서 속까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죠. 게다가 단돈 몇백 원에 불과한 가격이라 정말 저렴했어요. 맛있는 한국 길거리 음식을 먹으며 저는 지하철역으로 돌아갔어요. 궁궐 방문으로 기분이 좋아진 저는 혼란스러워 보이는 한 관광객 가족이 기계에서 지하철표를 사는 것을 도와주기도 했답니다.
많이 컸죠. 이제 이 도시가 조금 덜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나 봐요. 저는 여전히 서툴지만 새로운 경험에 열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숙소로 돌아와서 저는 어머니에게 다시 영상통화를 하며 경복궁에서의 모험을 공유했어요. 어머니는 제가 기분이 좋아졌다는 것을 느끼셨고 열린 마음으로 계속 탐험하라고 격려해 주셨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동네를 탐험하고 익숙한 곳을 벗어나기 위해 밖으로 나섰어요. 홍대는 가장 트렌디한 지역 중 하나이며 특히 젊은 예술가들이 많이 찾는다고 들었기 때문이죠. 홍대의 거리에는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떠는 학생들로 가득 찬 보행자 전용 구역이 보였어요. 골목길에는 기발한 갤러리 버스킹 중고품 가게가 늘어서 있어 여유로운 인디 감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바로 한 건물 천막 아래 모여있는 사람들을 발견했고 힙합 댄스 크루가 교대로 브레이크 댄스를 추는 동안 저 또한 박수를 치며 따라 춤을 췄어요. 그들의 역동적인 회전과 공중제비는 정말 인상적이었죠. 다음으로 저는 복고풍 카메라부터 레코드판까지 모든 것이 가득한 비좁은 빈티지 가게로 들어갔어요. 벽에는 화려한 벽화와 록 밴드 포스터가 가득했어요. 기발하고 예술적인 구석을 떠올리게 하는 분위기였죠. 오후 중반이 되자 저는 지치기 시작했고 기운을 북돋아줄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다행히도 이 동네에는 구석구석에 카페가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높은 플랫폼에 야외 좌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마니스 커피라는 카페에 들렀습니다. 카페에는 아래쪽에 번화한 보행자 통로가 내려다 보이는 멋진 작은 테라스가 있었어요. 바닐라 라떼를 마시면서 마치 현장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이곳을 구경하는 사람들은 여느 박물관 못지않게 재미있었어요. 커피를 마실 무렵 제 또래 젊은 남자가 기타 케이스를 들고 다가왔어요. 같이 앉아도 될까요? 곧 버스킹을 시작할 건데. 그 전까지만 잠시 앉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재미있었던 저는 수락했어요. 그는 자신을 진혁이라고 소개하며 이곳 음악원에 재학 중이지만 주말에는 돈을 벌기 위해 버스킹을 한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후 그는 시간이 된 듯 인사를 하고 나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는 한국 인기 발라드를 어쿠스틱으로 커버한 노래를 시작했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가끔씩 기타 케이스에 거스름돈을 넣는 동안 노래를 불렀어요. 그의 목소리는 정말 놀라웠어요. 저도 모르게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는 저를 발견할 정도였죠. 저는 결국 카페에서 나와 민준의 버스킹을 계속해서 감상을 했어요. 노래가 끝나고 다음 세트가 시작되기 전 쉬는 시간 동안 저희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제가 어디서 왔는지 물었고 저는 핀란드에서 왔다고 설명했죠. 저희는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고향에 대해 자랑스러워했어요. 진솔하고 흥미로운 대화를 나눈 후 저희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정보를 교환했어요. 그가 다음 곡을 시작하자 저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되어 행운이라고 생각하며 작별 인사를 했죠. 저는 오후 내내 작은 상점들을 들락거리며 고소한 팬케이크와 케밥 같은 맛있는 길거리 음식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저녁이 되자 발은 피곤했지만 동네는 더욱 활기를 띠는 것 같아 보였어요. 바와 나이트클럽의 네온 사인이 깜빡이고 문이 열리는 곳마다 댄스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젊은 한국인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파티를 즐길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일요일 밤에도 홍대는 즐기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저도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무리하면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한적한 동네로 돌아와 여유로운 저녁을 보냈죠. 샤워를 하고 편안한 잠옷을 입은 후 편의점에서 사온 간단한 저녁을 먹으며 앞으로의 여행 계획을 세워보았어요. 그러던 중 아까 만났던 뮤지션 진혁이에게 영상통화를 받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근처 바에서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며 시간 되시면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승낙하고 진정한 홍대의 밤을 보내고 싶었지만 몰려오는 피곤함 때문에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했어요. 저희는 이후 그의 학업과 동네 음악 공연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예술마을과 댄스클럽 등 가볼 만한 다른 멋진 창작 장소를 추천해주면서 숨겨진 보석 같은 장소로 가는 길도 적어주었어요.
저희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서울을 떠나기 전에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낙관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곳에서 진정한 인연을 맺은 것 같아 기쁜 마음으로 웃으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이제야 혼자 여행하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나 봐요. 그 다음 며칠 동안 저는 궁궐을 찾아다녔어요. 화려한 고건축물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죠.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곳은 창덕궁이었는데 산을 배경으로 신비로운 이름에 걸맞은 비밀의 정원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연못과 정자 잘 가꾸어진 나무숲을 몇 시간 동안 거닐며 저는 도시에서 벗어난 세상을 느꼈어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건축물을 돌아다니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역사성과 현대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저는 남산 꼭대기에 있는 엔서울타워도 방문했어요. 힘들게 등산하는 대신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니 안심이 되었죠. 정상에 올라 360도로 펼쳐진 서울의 전경에 저는 숨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사방으로 고층 빌딩이 반짝이고 저 멀리 궁궐도 보였어요. 전망대를 가득 메운 사람들이 개미처럼 작아 보였죠. 타워 쇼핑몰에서 기념품 쇼핑과 콘도그 간식을 먹은 후 석양이 하늘을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물들이는 동안 케이블카를 타고 다시 산을 내려왔어요. 서울을 위에서 내려다보니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서울만의 매력을 더욱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늑한 숙소 침대로 돌아왔을 때 이미 진혁이의 메시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일 저녁 시간이 된다면 홍대 유명 공연장에서 올리는 자신의 연주를 들으러 오라는 초대장이었죠. 저는 그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하고 문자로 참석하겠다고 답장을 보냈어요. 홍대에 갈 수 있는 시간을 카운트다운하며 저는 다음 날을 기다렸어요. 저는 몇 군데 숍을 둘러보고 귀여운 뷰티바에서 얼굴 관리를 받으며 새로운 한국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해 보았죠. 진혁의 공연이 시작되는 저녁 7시에 맞춰서 저는 단장을 마치고 공연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아늑한 공연장 앞쪽에 있는 작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몇 분 후 진혁이가 박수갈채를 받으며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더니 곧바로 멋진 노래로 관객들을 환호하게 만들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애절한 발라드와 귀에 쏙쏙 들어오는 팝송을 넘나들며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중간중간 재미있는 일화와 노래 비하인드 스토리로 모두를 매료시키기도 했죠. 심지어 자작곡 중 한 곡을 선보였는데 정말 멋졌어요. 마지막 곡이 끝난 후 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공연이 끝나고 진혁이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그가 얼마나 능이 있는지 칭찬해줬어요. 저희는 민준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멋진 공연을 위해 건배를 했어요. 신나는 공연이 끝난 후 저는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숙소로 돌아왔어요. 이 새로운 우정이 제 서울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만 같았어요. 다음 날 저는 도심을 벗어나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는 주변 지역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검색 끝에 서울에서 북쪽으로 1시간 정도 떨어진 예술 커뮤니티 마을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혼자서 환승 방법을 알아낸 제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며 저는 지하철과 버스를 완벽하게 이용했어요. 작은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번안 수도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거리에는 현대미술관과 야외 조각품 전시회가 늘어서 있고 녹음이 우거져 있었어요. 저는 하루 종일 창의적인 공간을 들락거리며 한국 장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중간중간 예쁜 카페에서 식사를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한 갤러리에는 전등갑과 종이끈으로 엮은 가구와 같은 놀라운 수제종이 공예품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또 다른 갤러리에는 추상적인 현대 금속 조각품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죠. 오후에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저희는 작은 호수 주변을 평화롭게 산책했습니다. 번잡한 헬싱키에서 온 이 고풍스러운 마을은 창의성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안식처처럼 느껴졌어요. 떠나기 전에 저는 핸드프린팅 문구, 도자기 젓가락 홀더 섬세한 종이약 모빌 등 독특한 기념품을 몇 가지 구입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저는 진혁이와 함께 예술마을 방문기를 나누기로 결심했어요. 저희는 맛있는 일식집에서 저녁과 사케를 마시며 소도시의 기발한 모험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죠. 민주는 도시가 너무 힘들 때 영감을 얻기 위해 자주 간다고 말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지하철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관광 명소를 벗어나 한국의 매력적인 면을 찾아다니는 저를 칭찬해 주었어요. 그의 격려에 저는 제가 서울과 진정으로 가까워지기 시작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민준과 저는 다시 만났는데 이번에는 저희는 북한과 접해 있는 비무장지대 DMZ를 구경하러 가기로 했어요. 저희 둘 다 삼엄한 경계가 있는 휴전선을 실제로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죠. 저희는 버스를 타고 비무장지대의 일부를 둘러보는 가이드 투어에 참여하여 근엄한 군인들이 지키는 초소에 들렀어요.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신비로운 땅을 보니 오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북한 사이의 긴장감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만 같았죠. 한 곳에서는 남북 협상이 열렸던 악명 높은 파란색 회의실 내부도 둘러볼 수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역사가 펼쳐졌던 곳에 서 있다는 사실이 저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무장군대가 나타날까봐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창밖을 계속 쳐다봤어요. 투어는 남측 임진각 공원에서 마무리되었고 저는 분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기리는 기념비들을 둘러보았어요. 두 땅 사이를 고요히 흐르는 강을 바라보며 진혁이와 같은 아이들이 남한에서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에 저는 무한한 감사를 느꼈어요. 한국의 복잡한 과거와 현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저희는 사려 깊은 침묵 속에 비무장지대를 떠났습니다. 무거운 아침을 보낸 진혁이가 남은 하루의 기운을 북돋을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다며 찜질방에 가자고 했어요. 한국의 스파 목욕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어서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짐을 챙기기 위해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어요. 넓고 현대적인 스파에는 남녀 각각 락커룸이 따로 있어 다양한 크기와 디자인의 따뜻한 욕조에서 샤워하고 몸을 담글 수 있었어요. 씻고 나서 저희는 남녀 공용 공간에서 만났죠. 저희는 리클라이너 의자에서 낮잠을 자고 사우나실에서 땀을 흘리며 독소를 배출하고 온열 옷바닥에서 스트레칭을 하는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방마다 돌아다니며 체험해 보았어요.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곳은 야외 아이스룸이었어요. 얼음이 모공을 조여준다고 해서 저희는 서로의 피부에 얼음을 문질러 주기도 했죠. 하긴 스파 세션이 끝난 후 저희는 가운을 입고 맛있는 저녁을 먹었어요. 이렇게 편안하고 활력을 되찾은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다사다난했던 하루를 새로운 친구와 함께 따뜻함과 웃음을 만끽하며 마무리한 것은 정말 최고의 경험이었죠. 다음 며칠 동안 저는 도시를 둘러보는 틈틈이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맛보기로 했어요. 어느 화창한 날 아침 저는 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동쪽으로 달려 속초의 해안마을로 향했어요. 해변에 내리자마자 바닷바람과 갈매기 울음소리가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죠. 신발을 버스 정류장에 두고 맨발로 모래사장을 거니는 것은 즐거웠어요. 시원한 바닷물이 발밑을 스치자 탄성이 절로 나왔고 도시의 스트레스가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벤치를 찾아 아이들이 얕은 곳에서 물놀이를 하는 동안 조개를 캐는 한국인들을 지켜보았어요. 더 내려가자 몇몇 할머니들이 방금 잡은 신선한 새우를 껍질을 벗기고 있었죠. 그들의 양동이에는 육즙이 가득한 분홍색 새우들이 넘쳐나고 있었어요. 그들은 친절한 몸짓으로 저에게 기꺼이 맛을 보라고 권해주었어요. 달콤하고 부드러운 새우살은 짭조름한 바다 공기와 어우러져 천상의 맛을 선사해 주었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상쾌하고 행복한 기분이 들었어요. 언젠가 바다 근처에서 살아야겠다고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활기찬 새 도시에 만족하고 있었죠. 며칠 후 맑은 저녁 저는 케이블카를 타고 남산을 다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진혁이가 타워 대신 산 뒤편에 있는 숨겨진 피크닉 장소를 알려주었어요. 숲이 우거진 오솔길을 따라 하이킹을 하다 마침내 한적한 전망대로 이어지는 좁은 길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바위 틈에 자리 잡은 전망대 아래 펼쳐진 서울은 황금빛 석양으로 물들고 있었죠. 이미 환상적인 느낌이 취해 있을 때 진혁이가 피크닉 도시락을 들고 나타나서 저를 깜짝 놀라게 해주었어요. 말린 과일과 견과류, 크래커, 치즈, 와인 한 병까지 함께 나눠 먹으며 저희는 함께 하늘이 어스름한 라벤더 빛으로 어두워지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배와 마음이 든든해진 저는 이런 순간들이 서울을 떠난 후에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았습니다. 함께 앉아 도시의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 놀라운 장소의 마음과 영혼을 연결해 준 진혁이에게 속으로 감사 인사를 건네고 진혁이에게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가 곁에 없었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는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며 한국에 대한 저의 관점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었기를, 그리고 다른 방문객들도 마찬가지로 열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남은 피크닉 음식을 포장하고 산 중턱을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저는 제가 이미 편견이 모두 깨져버린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금세 친구가 되어준 낯선 사람들의 친절 덕분에 서울은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얘기 할 거면 나가요. 한국의 화장품은 아직 수준이 떨어져요. 저희는 저희의 것을 고수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한 화장품 회사 회의에서 분개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한 여성이 프레젠테이션에서 한국의 기술을 도입해 새로운 라인을 론칭해야 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그들의 반응을 본 여성은 참담한 표정으로 회의실을 나갑니다. 과연 이 여성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새로운 화장품을 론칭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프랑스 화장품 연구자 비너스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인 비너스라고 해요. 저는 도브 화장품의 최신 판매 보고서를 살펴보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3분기 연속으로 매출이 감소했기 때문이죠. 반면 에뛰드하우스와 이니스프리 같은 한국 화장품 브랜드는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저는 동료 제리에게 저희는 한국 화장품에 밀리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희의 브랜딩은 귀엽고 혁신적인 한국 화장품에 비해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이에요. 제리는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어요. 임원들이 그런 말을 듣지 않게 하세요. 그들은 저희의 전통적인 프랑스 제품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저는 그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어요. 도브의 경영진은 매우 보수적이고 외국의 트렌드를 받아들이는 것을 꺼려했죠. 하지만 저는 제품 라인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한국의 뷰티 트렌드는 엄청났습니다. 저희들은 토니모리 미샤 스킨친구와 같은 브랜드의 기발한 패키징, 품질 좋은 성분, 합리적인 가격을 좋아했어요. 광고에 등장하는 한국 연예인과 K-팝 스타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죠. 그리고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한국 스킨케어가 약속한 유리 피부에 열광하고 있었어요. 10년 전 제가 도브 코스메틱에 입사했을 때만 해도 저희는 뷰티 업계의 선두주자였어요. 하지만 저희는 너무 오랫동안 현실에 안주했죠. 저는 한국의 혁신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제품 아이디어를 제안해봤지만 경영진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어요. 저는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후 도브의 제품개발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화장품 포뮬러를 만드는 것은 저의 열정이었죠. 저는 고객을 흥분시킬 새로운 색상, 질감, 향을 상상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저는 도브의 상급자들이 자신들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에 점점 더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한국의 인기 시트 마스크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마스크팩 아이디어를 발표했을 때 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한국 마스크팩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식물 추출물과 보습 히알루론산 재미있는 동물 얼굴 디자인을 결합한 콘셉트를 구상했어요. 고객들이 좋아할 거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프레젠테이션을 마치자마자 망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품 개발 책임자인 제리 씨는 화를 내며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저희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라고 말했어요. 저희에게는 수십 년 동안 효과가 있었던 안면 마스크 공식이 있어요. 저희 고객들은 외국에 기발한 아이디어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이사진들도 동의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무슨 짓을 해도 제 아이디어는 시장에 출시되지 못할 것 같았죠. 비참한 마스크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 저는 퇴근 후 대학 친구 레이와 만나 술을 마셨어요. 레이는 제가 분명히 화가 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비너스,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직장에서 있었던 일과 제가 얼마나 낙담했는지를 이야기해 주었어요.
제가 도부 화장품의 경직된 기업 문화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자 레이는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예전에 일했던 출판회사에서도 같은 문제를 많이 겪었기 때문이죠. 레이는 나는 독립해서 의류 라인을 시작한 이후로 훨씬 더 행복해졌어 라고 말했어요. 너도 한번 도약해서 똑같이 해보는 건 어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사업을 시작한다고요?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열차를 타면서 저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뒤집었어요. 저는 화장품 회사를 창업하는데 투자할 수 있는 저축금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영감을 받은 뷰티 제품에 대한 시장의 격차가 크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제가 잃을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도부에서 보이지 않는 한계에 부딪혔어요.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제 커리어는 거기서 멈춰 있을 것 같았죠. 생각을 거듭할수록 패션을 선도하는 젊은 여성들을 위한 화장품 라인을 론칭하고 한국 뷰티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이 커졌어요. 저는 결국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늦게까지 제품 아이디어를 스케치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다음날 아침 저는 경영진과 CE에게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제가 좋아하는 플럼 컬러의 나스 립스틱을 바르고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제리는 저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빨리 끝내자고요. 그는 무시하듯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사임하겠습니다. 저는 제 화장품 브랜드를 론칭할 예정이에요. 방 안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제리 씨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시인 도부 씨는 저를 노려보았어요. 그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할 겁니다. 저는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화장품 업계는 변화하고 있는데 도부 씨는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제가 구상하는 유형의 제품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사표를 수리해 주세요. 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뒤꿈치를 들고 고개를 높이 들고 걸어 나갔습니다. 불안과 흥분으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죠. 그 후 6개월 동안 저는 새로운 화장품 회사를 정상 궤도에 올리기 위해 쉬지 않고 일했어요. 차를 팔고 저축한 돈을 모두 사업 자금으로 쏟아부었죠. 또 작은 사무실과 실험실 공간을 빌려 상품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멋진 포장과 디스플레이를 주문했어요. 그리고 그래픽 디자이너인 친구 지로와 긴밀히 협력하여 재미있고 팝아트적인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들었죠. 마침내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원료와 에멀전을 섞은 끝에 저는 첫 번째 제품인 아끼라 림. 나는 립 틴트의 샘플을 만들 수 있었어요. 한국 뷰티에서 유행하는 그라데이션 립에서 영감을 얻은 제품이었죠. 립 틴트 포뮬러는 매끄럽고 윤기 있게 발리지만 건조되면 선명하게 발색되는 완벽한 제품이었어요. 촬영에서 모델의 입술은 상큼하고 촉촉한 메이크업과 대비되는 밝은 푸쿠시아 컬러로 돋보였어요. 인스타그램에 저의 제품 사진을 올리자마자 바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언제 구매할 수 있는지 묻는 댓글이 쇄도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출시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저는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초기 수익을 창출하고 고객 반응을 테스트하기 위해 웹사이트에서 예약 판매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뜨거웠어요. 5분 만에 1차 물량 5,000개가 매진되었거든요. 홍보대 행사를 통해 얼마 지나지 않아 프랑스의 유명 패션 잡지에 저의 립 틴트가 소개될 수 있었어요. 그 잡지의 실리자 판매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리뷰에서는 비너스 립을 이번 시즌의 필수 립 컬러라고 극찬했죠. 첫 달 만에 5만 개가 넘게 팔리며 제 예상을 뛰어넘는 판매량을 기록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영감을 받은 화장품에 프랑스 여성들이 열광하는 모습을 보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된 저는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참신한 아이디어가 성공할 수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이죠. 첫 해가 끝날 무렵에는 저희 회사에는 10명의 직원이 있었고 파리에 첫 번째 소매점을 오픈할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저희 화장품은 유튜브 채널 텔레비전쇼 인기 블로그에서 매일 화제가 되고 있었어요. 저희는 아시아 뷰티 업계에서 떠오르는 스타가 되었습니다. 한편 도부 화장품은 계속 부진했어요.
지난 분기에는 사상 최저 수익을 기록했고 5개 이상의 매장을 폐쇄한다고 발표했죠. 혁신을 거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른 셈이죠. 저는 이것이 저희 회사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는 빠르게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고 있었고, 신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이죠. 제 사업을 시작한 것은 제가 내린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고리타분한 태도로 가득 찬 회사를 떠나면서 저는 흥미진진한 기업가적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화장품에 대한 제 열정을 현실로 바꾸기 위한 도약을 하기로 한 것은 정말 잘한 결정이었어요. 근성과 창의력을 발휘해 한국에서 영감을 받은 제 제품은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죠. 이것은 아시아 뷰티붐을 일으키는 새로운 커리어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새로운 파리 매장 오픈을 감독한 후 저는 휴가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화장품 회사를 설립한 후 1년 넘게 쉬지 않고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업은 번창하고 있었지만 저는 확실히 지쳐 있었어요. 휴식과 영감을 얻기 위해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생각해보니 바로 한국이 떠올랐어요. 저는 문득 제 제품의 뮤즈가 된 나라를 실제로 방문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K-뷰티 열풍을 일으킨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저는 서울의 명소를 둘러보는 동시에 한국의 화장품, 공급업체 및 제조업체를 만날 수 있는 일주간의 여행을 계획했어요. 제 목표는 진정한 한국 뷰티 문화를 경험하는 동시에 소중한 비즈니스 인맥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서울 상공으로 날아오르는 동안 저는 창밖을 열심히 바라보았어요. 도시는 매우 현대적이고 광활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 기업가적 성공에 영감을 준 이 나라에 빨리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만이 가득했어요. 한국에 도착해 트렌디한 강남의 부티크 호텔에 체크인한 후 곧바로 저는 첫 번째 뷰티 목적지인 올리브영으로 향했습니다. 올리브영은 한국의 세포라와 같은 곳으로 스킨케어 목욕용품과 함께 수십 개의 화장품 브랜드를 취급하고 있었죠. 가장 가까운 올리브영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그 다양함에 깜짝 놀랐어요. 시트 마스크 클렌저 에센스 보습제 핸드크림 매니큐어, 염색약 면도기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제품이 선반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죠. 컬러풀한 패키지들은 압도적으로 귀여웠습니다. 소비자들이 집착하는 것이 당연했죠. 저는 1시간 넘게 통로를 둘러보면서 전에 본 적 없는 새로운 브랜드를 발견했어요. 저는 수면팩, 무마스크, 눈썹, 색조 등 여행 중에 사용해 볼 만한 흥미로운 제품들로 바구니를 가득 채웠습니다. 가격은 프랑스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저렴했어요. K-뷰티 투어의 다음 목적지는 이니스프리 플래그십 스토어였습니다. 이니스프리는 프랑스 여성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 브랜드 중 하나였어요. 거대한 매장에 들어서자 넓고 미니멀한 디자인의 재활용 목재, 가구와 채광창으로 친환경적인 느낌을 주는 인테리어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중국인 관광객 단체가 제품을 사러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스크, 세럼, 클렌저 모든 제품이 스마트하게 상품화되어 있었고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니스프리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오후 늦게 저는 바닐라코 스토어로 향했어요. 이곳의 클렌징 밤이 최고라고 들었기 때문에 저는 더 다양한 제품을 사용해 보고 싶었어요. 직원들은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샘플을 제공해 주었어요. 저는 바닐라코의 모든 스킨케어를 사용한 수분 페이셜을 받았는데 피부가 매우 상쾌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각 매장에서 저는 브랜드 가격, 성분 등을 메모했어요. 이 현장 조사는 제가 화장품 회사에 적용할 수 있는 귀중한 영감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뷰티 소비자로서 몰입하는 것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계속해서 도시를 탐험하고 다양한 뷰티 제품을 사용해 보면서 모든 현장과 소리에 흠뻑 빠져들었어요. 길거리에서 스킨케어를 파는 혁신적인 자판기와 지하철에서 빛나는 유리, 피부를 가진 소녀들을 자주 목격할 수 있었어요. 기발한 트리가이 박물관에서는 교묘한 착시 효과를 이용해 립스틱을 바르고 속눈썹을 컬링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을 찍을 수 있었죠. 고속버스 터미널역의 지하 뷰티숍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를 발견하고 시트 마스크를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에서는 고급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호화로운 뷰티층을 돌아다녔죠. 프랑스에 비해 한국의 뷰티 쇼핑 경험은 훨씬 더 다양하고 실험적이며 기술이 접목된 느낌이었어요. 매장 직원들은 기꺼이 루틴을 시연하고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마치 신나는 보물찾기를 하는 느낌이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트렌디한 홍대 인근에 위치한 스타일란다 플래그십 스토어를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아시아 밀레니얼 세대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자체 브랜드를 둘러보며 놀랐어요. 매장은 팝아트 프린트와 네온사인 핑크색 장식으로 가득했어요. 메이크업 카운터는 립스틱과 하이라이터를 테스트하는 트렌디한 젊은 여성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고객들이 재미있는 사진 배경으로 셀카를 찍는 동안 경쾌한 K-팝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이 브랜드의 밝고 경쾌한 색상과 패키지는 프랑스 화장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차분하고 미니멀한 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이런 멋진 뷰티룩에 둘러싸여 있으니 창의적인 영감이 많이 떠올랐어요.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유튜브에서 한국 스킨케어 기술을 공부했어요. 여러 단계의 루틴은 정교해 보였지만 토너 에센스, 세럼 크림을 겹겹이 바른 후 피부가 더 촉촉하고 탱탱해진 느낌이 들게 만들어 주었어요. 도쿄로 돌아가는 비행기 탑승구에서 저는 서울에서의 가쁜 뷰티 리서치 여행을 마무리하는 기념으로 마지막 셀카를 한 장 찍었습니다. 이번 여행 덕분에 머릿속에 수많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한국의 역동적인 뷰티 문화를 탐험하면서 혁신과 전통을 융합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는 믿음을 저는 확고히 할 수 있었어요. 저희의 유산에 뿌리를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K-뷰티와 같은 세계적인 영향을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서울 전역에서 만난 소비자들은 오늘날 젊은 세대가 아름다움에 대해 개방적이고 국경 없는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한국에서 영감을 받은 저희 회사의 제품들은 창의성과 다양성에 대한 이러한 욕구에 호소력이 있었죠. 한국에서 일주간의 신나는 시간을 보낸 후 저는 재충전과 동기부여를 받고 프랑스로 돌아갔어요. 두 문화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제품을 빨리 구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여행은 화장품 혁신에 대한 저의 열정에 다시 한번 불을 지펴주었어요. 그 후 6개월 동안 저는 쿠션 컴팩트 화산송이 마스크 펜더, 아이 수분크림 등 여행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라인을 여러 개 출시했어요. 한국에서 영감을 받은 제품들이 언론의 입소문을 타고 열성팬을 확보하면서 매출은 계속 상승했습니다.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저는 제가 프랑스 뷰티 산업을 더 대담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고 느꼈어요. 그리고 이건 모두 제 시야를 넓혀준 서울 여행 덕분이었죠. 때때로 익숙한 곳을 벗어나 외국 문화를 직접 경험해야 새로운 눈으로 조국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이 여행은 위험을 감수하고 국경을 넘어 생각하며 배움을 멈추지 않으려는 제 기업가 정신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어요. 앞으로 더더욱 한국 화장품 업계에게 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야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